백세 시대를 미리 본 사람들의 100년 이야기에 대해서 송전태 원장님께서 귀한 책을 쓰셨는데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루이스 리겟, 칼 드산티스, 그러니까 리겟 시대가 한 38년, 그 다음에 다트 시대가 한 30년 됐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리겟과 같은 어떤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드산티스, 리겟과 드산티스, 세상이 변했다. 1903년의 세상과 1986년의 세상은 다른 세상이다. 사람도 변했고 소비 트렌드도 변했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의식하는 것도 변했다. 1903년의 렉솔과 1986년의 렉솔이 같은 방향성과 같은 전략을 가질 수도, 같은 모습을 가질 수도 없었다. 비록 렉솔의 이름은 다트와 그 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달라졌지만은 렉솔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살린 인물이 바로 칼 드산티스였다. 칼 드산티스는 또 하나의 루이스 리겟이다. 성장 과정과 비즈니스를 보는 시각, 그리고 전략적인 방향성 설정까지 루이스 리겟과 상당히 많이 닮기도 했지만 그 스스로 루이스 리겟의 역할을 해야 하겠다는 의무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 그의 자서전적인 책에서 바이타민 N 리치드에는 그가 이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등장한다. 렉솔의 이야기는 1902년 어느 오후 시애틀로 가는 기차에서 루이스 K 리겟이 큰 꿈을 품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20세기 동안에 거의 모든 미국인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커다란 꿈이었죠. 리겟은 강력한 제약 유통 조직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직영 렉솔 약국을 만들었습니다. 리겟의 다른 꿈들도 점차 실현되었죠. 그의 꿈은 각 주의 모든 카운티에 렉솔 약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거의 2만 5천 개에 달하는 약국에 렉솔 간판을 걸고 렉솔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리겟처럼 나도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객들에게 가장 순수하고 높은 품질의 비타민과 영양제를 다른 공급자들보다 더 저렴하고 공정한 가격에 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꿈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 꿈을 따라가다가 렉솔을 만났습니다. 내가 렉솔을 만났을 때 그것은 말 그대로 멸종 위기에 빠진 동물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세월을 지나면서 평판가 있었던데 이게 굴곡을 통해서 또 시기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내가 렉솔을 인수하던 날 나는 루이스 리겟의 영혼이 내 몸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그의 열쇠지기가 되었다고 믿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렉솔의 이름을 우리 회사의 간판에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습니다. 바이타민 엔리치트 칼 드산티스. 리겟의 꿈이 비타민을 포함한 제약이라는 산업 전체에 대한 것이었다면 드산티스의 꿈은 제약 산업 중에서 비타민과 천연 영양제에 대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천연 제품으로 탈바꿈하게 된 그 시점에 우뚝 선 것이 1986년도에 드산티스를 통해서 되어졌다. 물론 70년도에 렉솔 연구소장이었던 이제 라이너스 폴링 박사 같은 분을 통해서 이어졌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발전하는 것, 이 철학이 리겟과 드산티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비즈니스 철학이다. 드산티스가 렉솔의 역사에 등장하는 1990년에는 이미 비타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리겟의 시대처럼 만들기만 하면은 팔리던 시대가 아니었다. 제대로 된 영양제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자연에서 온 천연 영양제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비타민이나 건강식품이라는 이름만으로 사람들을 끌 수 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최고의 원료로 만든 최고의 품질의 비타민과 건강기능식품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렉솔의 가치를 다시 발견한 드산티스는 원래 썬다운이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플로리다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회사였다. 드산티스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미래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이 있었다. 신생회사로 급성장한 드산티스에게는 3대 회장이었던 드산티스, 선량하고 착하고 뭔가가 의지가 강단보다는 뭔가가 바르게 일을 해보려고 하는 어떤 성실한 모습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느낌일까요? 렉설이 추구하던 품질 제일주의, 천연재료 중심의 약재 개발 노하우와 함께 렉설의 브랜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는 1985년 렉설과 썬다운 간의 합병을 추진한다. 당시 다트의 무리한 사업 확장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렉설 또한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협상은 비교적 쉽게 성사되었다. 드산티스가 경영한 썬다운이라는 회사는 칼 드산티스가 1976년에 세운 회사이다. 1976년에 설립된 회사가 10년 만에 거대한 렉설의 인수를 추진했으니 이 회사의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면 썬다운이라는 회사는 칼 드산티스가 1976년에 세운 회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1976년에 설립된 회사가 10년 만에 거대한 렉설을 인수를 추진했다. 10년 만에. 그러니까 회사가 굉장히 빠른 속에서 성장하면서 쇠퇴하는 회사는 컸더라도 또 이렇게 빠르게 쇠퇴해지는 것을 또 받아서 성장시키게 되는 이런 모습은 리더의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성장기. 그렇다면 드산티스는 누구인가? 1939년 7월 19일 보스턴에서 플로렌스 디산티스와 아메리코 드산티스의 둘째 아들로 출생했다. 3살이 되던 1942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그의 조부가 사는 마이애미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이런 이유로 플로리다는 그의 비즈니스 출발지가 되고, 드산티스라는 이 성함이 썬다운이라는 회사명도 뜨거운 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플로리다 주에. 그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은 아니었지만 루이스 리게보다는 여유가 있어서 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 타고난 비즈니스 감각은 리게과 비슷했던 것 같다. 그도 어려서부터 온갖 사업을 경험하는데 리게과 비슷한 시기인 13살 무렵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는 제초기 사업, 너구리 사업, 인코 사업, 목공, 신문 배달 등을 했다. 다양한 이런 사업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뛰어들었을 때 어떤 일이든지 잘 추진해 나갈 수 있겠네요. 13살의 제초기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야기에서 그의 사업가적인 기질을 엿볼 수 있다. 당시 모든 남자아이들은 용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이든 잔디를 깎았다. 1950년대 초기 제초기는 수동이나 전기식이었고 전동식 기계는 거의 없었다. 드산티스와 친구인 패선은 서너 대의 전동기 제초기를 구입할 비용을 마련했고 자기들 대신에 잔디를 깎아줄 다른 아이들을 고용했다. 직접 자신의 몸을 움직여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한 것이었다. 그들은 매월 약 50회 이상 잔디를 깎았고 드산티스는 숫자의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장부를 관리했다. 이들은 잔디를 한 번 깎을 때마다 3에서 7달러를 벌었는데 제초비를 7달러에 받게 되면 5달러는 일한 아이에게 지불하고 이들은 2달러를 챙겼다. 얘가 참 사업을 잘했네요. 마치 인력고 어떤 사업 같은 내용이 보이네요. 13살 아이의 머리에서 나온 사업 아이디어 치고는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성장 과정과 경영 철학에 앞서 언급한 바이타민 엔리치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나는 부유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렉설이나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나 그 누구로부터 어떤 종잣돈도 선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 초기에 도움을 줬던 내 아내가 내 보물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그는 재력가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혐오스러운 일을 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내지 않았고 또 잘못한 일을 좋은 것처럼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내 사업을 할 때의 수익성이 좋은 연방정부나 지방정부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꼼수를 부리거나 지방정부의 어떤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걸 가지고 하지 않고 성실하게 했다라는 거죠. 나는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선물 시장 등에서 번 돈으로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고 팔지도 않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정직하게 참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사고 팔고 아파트 일당에서 무슨 투자도 하고 무슨 주식도 하면서 이렇게 자꾸 잡동사리 머리를 가지고 하지 않고 정말 그 수익이라는 그것이 초점보다도 정말 성실하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초점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건강에 어떤 식품 마인드가 참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회사를 일순 합병해서 많은 실업자를 만들어내고 내 은행 계좌를 불리는 방식으로 부를 늘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회사의 중요 요직에 오르면서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발명품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이며 스스로 역경은 성공으로 가는 달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바이타민 리치드 칼 드산티스. 이런 부위에 대한 철학을 가진 드산티스는 비즈니스 세계 밑바닥에서부터 경험을 쌓아나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드산티스는 플로리다주 립대학을 다니다가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인 슈퍼엑스와 월그린 소매 약국에 입사하게 된다. 드산티스. 지금 현재 그 플로리다주 현재 플로리다주 주지사가 나름대로 드산티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성이 같은 건가요? 사업훈련기와 썬다운. 이 기간 동안 그는 소비자의 관심과 유행의 작은 변화도 알아챌 수 있는 예리한 시각과 민감한 귀를 개발하게 되었다. 드산티스가 가진 고객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트렌드, 틈새 시장을 퍼쳐가는 감각은 훗날 그가 새로운 방향을 찾기 시작했을 때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 되어 주었다. 그 즈음에 그는 약국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성공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다른 길을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남 일녀 아이들의 뒷바라지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자산도 크게 읽어 놓지 않은 상황이라 무작정 약국을 뛰쳐나갈 수는 없었다. 드산티스는 적은 비용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구체화한 뒤에 당장은 포기할 수 없었던 약국 일과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무엇이라도 해야만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것은 근무 시간 외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드산티스는 마이애미 비치에서 약국을 관리하다가 북부 추위를 피해서 남부 플로리다의 따뜻한 햇살을 찾아온 사람들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약국에 들른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그런 햇빛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가 햇볕에 쉽게 탔다. 그런 약사들과 함께 여행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의 썬다운이라는 로션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타고난 그의 영향력이 제대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이것이 드산티스가 사업가의 세계에 첫 발을 들여놓는 사건이었고 여기서 그의 회사 이름 썬다운이 유래한다. 드산티스는 마케팅적인 통찰력을 이용해 영양제와 건강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읽어냈다. 건강한 삶에 대한 미국인들의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그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커지고 강해지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일찍 간파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는 사업가답게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엔자임 Q10 200mg라 여기서 이렇게 나왔군요. 썬다운 내추럴 코엔자임 Q10 예. 드산티스는 자신의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여 1976년 비타민 통신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그렇군요. 1976년 9월 7일 드산티스는 썬다운 비타민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비타민 통신 판매 사업을 시작했고 그는 브랜드를 SDVR로 정하고 몇 가지 개발된 비타민 제품을 기본으로 집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방 하나를 회사 창고로 만들었고 아내와 아이들이 직원이 되었다. 이를테면 가족회사였다. 주방의 식탁이 포장과 주문 처리 부서였고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던 아내가 회계 담당을 맡고 새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매일같이 병에 라벨을 붙이고 배송 준비를 했다. 집 대문은 발송 접수 부서가 되었다.
택배 직원이 매일 오후 대문 앞에 트럭을 대고 포장 제품들을 수거해 갔다. 1977년에 그는 종합비타민에서 C와 E를 제거한 제품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종합비타민을 섭취하면서 C와 E 비타민을 별도로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비타민 C와 E를 제거함으로써 가격을 낮춰 출시한 것이다. 울트라맥스 불완전한 종합비타민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이 제품은 필요한 성분이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저렴한 종합 비타민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고객들이 이 제품에 열광을 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플러스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할 수도 있고 이미 드시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이렇게 해서 회사가 그의 판촉 마케팅 계획은 단순하다. 만족한 고객들의 입소문과 주간지에 낸 광고가 전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신 판매 사업은 매일매일 상승 곡선을 그리며 대성공을 거두었다. 성공을 확신한 드선티스는 통신 판매업에서 추가로 소매 약국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썬더운 비타민을 판매할 약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는 남동부와 북동부 플로리다의 300개의 약국을 열었다. 통신 판매를 시작한 지 5 내지 6년 만의 일이다. 바야흐로 건강식품과 비타민의 시대였다. 1980년대 초에는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과 식품 운동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건강이 시간표가 벌써 미국의 시간표가 우리 한국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앞장서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에 따라 썬더운 비타민도 같이 커갔다. 1990년대가 되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또 크게 변하리라는 것을 드선티스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제까지 건강식품 섭취 자체를 중요시했던 고객들이 점차 품질을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다. 가격이 아닌 품질로 건강식품을 고르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다. 예상되는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했다. 품질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렉설 인수와 도약. 그래서 그런 중에 이렇게 이제 건강식품을 하는 중에 렉설이라는 이 참 어떤 앞서간 이 제약회사를 보게 된 거죠. 렉설 인수와 도약이다. 1985년 드산티는 뉴욕의 제약업계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다. 거기서 다른 제약회사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던 중에 렉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드산티스에게 렉설은 그가 찾던 바로 그 회사였다. 오래된 최고의 기술력으로 천연약품과 천연 영양제를 생산해낼 수 있는 최고의 회사였던 것이다. 드산티스는 다음날 비행기에 올라서 세인트 루이스로 날아갔다. 곧바로 렉설의 이름, 제품, 자산을 인수하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자금난으로 힘들어하던 렉설은 자신을 제대로 알아봐주는 새 주인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 자금은 어렵고 내용과 기술은 있고 1985년 9월 썬더운 비타민 주식회사가 렉설 제약을 인수하고 1986년 2월 렉설 상표가 잔여 자산 전체가 모두 렉설그룹 썬더운이 렉설 자산 인수를 위해서 설립한 회사에게 매각됨으로써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렉설은 성장하던 영양제 업계에서 썬더운의 입지를 단기간에 확실하게 강화시켰는데 드선티스는 렉설의 천연 영양제 라인과 더불어 리겟에서 시작된 렉설의 오래된 전설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후 1986년 9년 드산티스는 렉설의 독립적인 약국들에서 비타민 제품들을 판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0년 네트워크 마케팅 자회사인 렉설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을 설립하여 유통을 강화하였다. 이 렉설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을 독립판매업자를 통해 150가지의 영양습관, 동종요법, 개인관리 및 정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직접 판매 유통업체였다. 이 업체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연구된 천연 제품을 직접 소개를 통해서 판매하는 채널로 소속 세일즈맨들이 각각 자신의 사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1991년 썬더운 비타민 주식에서는 렉설 약국에 전시되었던 플레나민 비타민 샘플이 아이고 이쁘네요. 색깔도 딱 묵음직하고 푸르고 이건 꼭 크로렐라 같네요. 지금 현재 크로렐라 스피루리나 종류가 될 것 같고요. 이거
자, 렉설 마크, 렉설 썬다운. 여기는 쇼케이스. 썬다운 비타민 주식회사라 1993년 렉설 썬다운 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주식 시장에 상장된다. 상장이 되었던 기업이었군요. 렉설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은 해외 사업의 확장 정책으로 중미와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된다. 2000년도 6월 5일 네덜란드의 로열 루미코의 렉설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을 포함한 렉설 썬다운 전체가 인수될 때까지 렉설 썬다운은 나스닥에서 5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로 성장하였고 50개국에 1000가지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50개국에 이렇게 나갔네요. 리겟의 영광 재현이라. 비타민 사업으로 시작한 드산티스는 렉설을 인수한 후에 리겟이 설립한 렉설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꿈을 꾸었다. 그는 리겟이 저질했던 마케팅과 각종 광고 등에 매료되었으며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현대의 환경에 재현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였다. 그의 사업 전략에는 렉설과 리겟이 소지했던 것들에 대한 경외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리겟의 전미의약품 무역협회와 각지에게 독점적으로 진출한 렉설 약국의 개념에 감탄했고 영국, 캐나다, 심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에까지 진출한 렉설 브랜드를 존경했으며 렉설의 잡지였던 렉설 어드밴티지와 렉설 열차 등의 브랜드 마케팅을 배우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 항상 화제의 중심에 있던 1센트 세일을 비롯한 판촉 활동에 대해서도 배워 자신의 매장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다. 리겟의 시대가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던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가까운 곳에서 공급하는 것이 최대의 이슈였다면, 그리고 친근감 있는 가정약사의 느낌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또 다트가 슈퍼스토어 개념으로 제약산업을 전체 산업 환경의 흐름에 뒤처지 않도록 자리매김을 하려고 노력했다면, 드산티스는 20세기 말의 변화의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 렉설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적으로 개성하려고 노력한 경영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비타민을 비롯한 천년 의약품 시대의 또래를 예측하고 준비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강점인 비타민 사업을 렉설의 사업 모델과 제품 철학에 접목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는 리겟 시절의 렉설 약국과 프랜차이즈, 다트 시절의 대규모 트럭 슈퍼스토어를 넘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직접 판매 채널까지 발전시킨 경영자이기도 했다. 그로 인해서 렉설 브랜드가 살아남았으며 렉설 쇼케이스 인터내셔널과 이를 이어받은 유니시티에서 리겟의 렉설 정신이 이어질 수 있었다. 리겟의 렉설 정신이 이렇게 이어져서 참 그 당시에 창업자의 그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전략이 다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꿔라. 이 부분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